자, 오늘 오전 방송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후 3시에 다시 돌아갈 텐데 박구영 철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6개월간 교수님하고 방송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가장 큰 변곡점은 6개월 되돌아보니까 윤석열 탈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르겠죠.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박근혜 교수님 주변에 특히 가족들도 계엄 이후에 여러 방송 나가서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하다가 윤석열 탈옥하고 나서 너 김호준하고 방송 안 하면 안 되니? 심지어 계엄이 있을 때조차 계엄 이후에도 김호준하고 방송 잘한다고 했었는데 탈옥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포심을 느꼈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조차 네. 거기는 그만 나가면 안 되니?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엄마 같은 분이 누나인데 그 누나가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어디가 뭡니까? 네? 정확하거든. 털 많이 난 사람. 연세가 많으세요. 예. 털 많이 나는 걱정이 사람. 되신 거죠. 아니 주변에서 들었겠죠. 아니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 뒤로 그 누나 또 매형 주변에서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한대요. 다 끝나고 나서 또 고생했으니까 한데 그때는 그분들이 주변에서 큰일 났다. 동생 윤석열 어쩌려고 다시 나왔다. 동생 어쩌려고 그러니까 들으시면 윤석열 다시 나왔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 거죠. 근데 그 교수님 가족이 그럴 지경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포심을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죠. 예. 예. 저도 지난 6개월 중에 가장 이야 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섬찟한 시간이죠. 이야 다시 풀려나온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저 때 진짜 그리고 많은 그때 사람들이 저분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주먹 들고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손 들고 예. 지금 내란의 수계가 지금 예. 개선 장군 아니야 개선 장군. 예. 와 저게 그러니까 모든 게 파괴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알던 세상이 이게 지금 예. 질서가 상식이 이게 맞나? 상식이 그래서 모든 게 파괴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헌법 파괴가 아니고 상식 파괴, 문화 파괴, 질서 파괴 그리고 그러니까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 정서를 파괴한 거거든요. 저 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되돌려 보면 2022년 3월 9일 날 밤 네. 그날 나는 이제 어준 씨가 항상 그 낙천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 항상. 지나치게 낙천적인 거잖아요. 선거에 최선을 다하되 네. 지면 다시 뭔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저도 비교적 그런 편인데 네. 그날 2022년 3월 9일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고통스러웠죠 다들.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내 앞에 다가오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날 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을 만들라 할 때 내가 그걸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두움이 오고 있지만 거기에 어준 씨가 가장 정확하게 이 어둠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봤어요. 저는 엄청난 퇴행이 일어날 거는 왜냐면 윤석열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야, 저 시대인식, 상황인식이면 엄청난 퇴행이 일어나겠다. 그렇지. 검찰의 힘과 함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상상 못했죠. 그렇지. 생각 못했지. 그리고 나서 막 6개월이 지나자, 10월 말경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월말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걸 어찌 보면 윤석열 씨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비극인데, 예. 그 비극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 국민들을 향해서 위로를 크게 줄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 야 여기는 글렀구나 완전히.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분은 뭔가
돌아올 길을 차단하는 것 같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없는 길로 가는구나. 사실 그래서 그왜 지하에 그렇죠. 빗물이 신림동. 신림동에서 지하에서. 빗물이 침수돼가지고 예. 그 모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통을 관찰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가서 구경하잖아요. 네. 구경하면서 아유 나도 집에 가는데 그렇죠. 비가 많이 왔었어. 거기 난리 났었어.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렇죠. 그때 그 눈빛.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그때 사진 좀 찾아봤어요. 네, 똑같은 일이지만 여기 내가 오늘 이걸 입으로 차고 왔는데 어제 그 마지막 여의도 집회 가서 갔더니 이 구석에 하시고 계셔서 받아서 와서 차고 왔는데 이게 무슨 저 사진이죠. 저 사진이죠. 사실 저 옆에 오세훈이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오세훈 옆에 앉아있죠. 옆에 앉아 있죠. 저 그런데 밑에 바로 전날 이제 사망한 그 시민이 저게도 한 끔찍해요. 국민이 지금 봐도 사망했는데 끔찍해요, 저는. 그때 나눴던 대사 있어요. 대사. 네. 대사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끔찍해요. 우리는 보통 저런 데 가면 그 고통에 참여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도 보고 모르게.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네, 너무 네.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나도 모르게 참여하니까. 상상하게 되고 네. 그런데 저분은 관찰을 해요, 저렇게. 저게 일종의 그 독특한 심리적. 관찰도 너무 그렇단 말이고요.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구경해요. 네. 좀 저건 바라보기 어려운. 제가 저 사진을 후차 얘기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의할 때도 하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건 심각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최수근 상병 사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최수근 상병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신림동 지하 사건도 그러는데 국민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일부라도 전해지면 네. 자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 사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저 때 사진 띄워서 그때 보도됐던 게 뭐 첫 네. 마디가 뭐였냐면 왜 대피를 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네.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그때 그 왜 구명조끼 없었어요? 네, 그거 같은 얘기. 말이거죠. 여기 지금 여기 정상 이게 딱 두 탄핵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의 고통을 반응하지 않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괴물이죠. 예? 인간 괴물이죠. 예. 그냥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느끼지를 왜 못해. 대피 안 됐나 모르겠네. 이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쭉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막 하나. 저 때 사실 네. 사람들이 아직 윤석열의 실체를 잘 모를 때거든요. 그렇죠. 예. 저 때는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고집 세다. 그렇죠. 말 안 듣는다 이 정도였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고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 비극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장면을 우리가 봤다면 그렇죠. 아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저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이 뭡니까 그 가슴 리본을 거꾸로 달고 거꾸로 그 영정사진 없애고 영상사진 없애고 그리고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가요. 그러니까요. 피하잖아요. 그런데 영정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름을 거기다가 쓰면 안 돼.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본을 왜 거꾸로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괴하잖아요. 진짜 기괴하지. 예. 그때 왜 저러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주가조사에 이런 문제를 보면 털고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털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2월 3일날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법적인 문제가 되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본인이 검찰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정권 끝나면은 그렇지. 털리게 돼 있다는 걸. 정권에 있는 동안 막아놓고 그리고 끝나면 내가 그걸 맞닥뜨려야지가 아니라 계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처음부터 있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쭉 과정을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한테는 김건희 씨한테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걸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퇴임이 아니라 그렇죠. 마무리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란 52일 만에 이분이 구속이 되거든요. 네. 6월 15일인가 구속이 되는데 그때 조금 이제 우리가 1차 안심이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락 됐나 보다. 일단 됐나 보다 하고 그 예수정 선생님이 예. 예수정 선생님 아직 오셨죠? 배우, 예. 배우 예수정 선생님이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갔어요, 제가. 예. 보러 가서 여기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예수정 선생님하고 이제 로비에서 만났어요. 소장면에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아니 그 연극 전체를 보고 났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전환기에 누락된 한 그 열심히 산 세일즈맨의 자살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전환기 시대를 열심히 살았지만 적응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뉴욕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뭔가 우리 시대와 특별한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시 국민들이 찾았던 처지? 예, 그렇죠. 막 뭔가 알 수 없는,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예수정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난 거야.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면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 선생님, 내가 봄이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봄이 끝날 줄 알았지. 예, 봄이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 아직도 봄이 다 안 왔어요, 사실. 봄이 안 왔어, 실제로. 아니, 여름이 다 됐는데, 네. 봄이 안 와서, 그런데 그때로 내가 이제 계속 그 노래하는 노래가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봄이 오는 길이라고, 여기 나오신 분, 이제 박인희 선생님이라고, 네. 모닥불 펴놓고. 모닥불 펴놓고. 네, 그 선생님이 부른 노래 중에, 네. 봄이 오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야. 가사를 한번 오늘 선거하시라고, 투표하시라고, 가사를 한번 내가 철학적으로 해석해 드리려고. 이야, 독특한 걸 준비하셨네. 네. 한 분이라도 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절절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 제가 있어요, 가사 혹시? 가사 보내드렸는데 나오네요. 잘 보시면 봄이 오는 길? 네, 봄이 오는 길 산 너머 조부탄 오솔길의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산 너머 조부탄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는 이 봄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 헌정질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날 이게 봄이거든요. 민주주의 회복된 노래 날인데. 참 좋은데. 네, 그래서 노래 좀 하십니까? 전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노래를 못하고 박자를 못 맞춰요. 근데 이 노래를 한 지금 1000번은 혼자 속으로 부른 것 같아요. 속으로 보는 허밍 좀 해봐주세요. 그럴까요? 네. 될랑 모르겠네. 산 너머 조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하얀 아지랑이 속삭이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지랑이 속삭인다는 말은 진짜 시민들이 소딱소딱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뤄내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 감상이 들었다는 거네요. 위로가 아니 막 간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예수 선생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못 하고 문자를 못 보내면서 내가 오늘 밤 세상이 바뀌면 오늘 밤 12시쯤에. 네, 바뀌면 내일 꼭 전화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박인희 선생님한테 박구영 선생님이 망쳐놓은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네, 저는 노래를 못 하는데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른지 않는데 와닿다. 네. 와닿는다. 네. 가사가. 네. 그렇게 이 노래가 생각하면-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노래가 나한테 입에 계속 또 옛날에 박인희 선생님 오신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박인희 선생님 지금 한국 계신가요? 되시겠죠 아마도. 미국 계시지 않나? 아무튼 계시면 꼭 한번 모시고 이 노래 한번 들으십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싶네요. 가사가 아주 이게 그렇죠. 왜냐면요 두 번째 가사를 잘 보시면 들러머 뽀얀 논밭이라고 돼 있어요. 들러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어떻게- 아지랑이 속삭이네. 논밭이 뽀얗다고 했을까 그 시대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가사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왜냐면은 눈이 내려가지고 설이 내지는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뽀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분홍신이란 게 그때는 사랑이에요. 그 제가 이 노래를 그걸 뽀얗다고 표현했네. 네, 이 노래를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번 대선이 핵심이 뭐냐? 적대, 혐오, 증오의 정치에서 우정, 사랑의 정치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그게 될까? 근데 저도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적다라는 감정, 윤석열이 3년간 한 게 뭡니까? 예. 편갈라가지고 적대한 거 편갈라, 아니에요. 적대하는 그리고 우리는 적대 당하는 쪽에 항상 예, 있었잖아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요. 반국가 세력으로 국가 권력이 이 대통령이 죽이려고 하는 그 클럽에 우리가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일상이 자꾸 무너지고. 특히 저는 이제 광주에서 5.18이 있었던 곳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주도에서 계시는 4.3을 안에 품은 제주도민들은 더 심하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국가 권력이 지목을 해서 폭도를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가해자라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한 사람하고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 사람들이 그 뒤로 아니 우리가 가해자나 국가를 파괴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랍니다 하는 것을 방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사실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이번 12.3 내란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어준 씨가 죽은 뒤에 내가 어준 씨가 억울하다고 방어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교수님은 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살아있지. 제가 1차로 교수님 한 3차 정도에 갔지? 네, 그렇게 같이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자, 교수님이 살아남았어. 네. 근데 김원준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나는 알아.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그걸 알아들은 사람도 알아들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성공했으면 전 상상하기도 싫은데 너무 끔찍한 세상이 펼쳐졌을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세상이에요. 저는 죽으면 끝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이승만 씨가 제주도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이승만 세력이 죽일 때 그 뒤로 제주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시간 아직도 제주도 분들이 그 말을 한강 작가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절절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광주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때 159명, 8명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윤석열이 만든 세상은 진짜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이 있네. 끔찍한 장면이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저때 깨달았거든요. 아니 어제 엄청난 것이 그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그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으로 전선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전선이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아파트 저거 자기 잘못 아니라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순간에 자기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네. 근데 자기가 그 책임자야, 사실은 관리자이자. 자기 잘못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는 물이 잠겼어. 야, 저거 보고 저는 정말 위험한 정권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명단을 쭉 봤어요. 이제 오늘 선거 마지막 대선을 쭉 살펴보니까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87년 체제 이전에는 40년 동안 5명이 했어요. 5명이 했는데 사실은 그 윤보선, 최규하 두 분을 빼놓으면은 3명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치. 3명이. 윤보선, 최규하는 다 합쳐봐야 2년, 3년도 안 돼. 2년,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한 12년, 12, 13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7, 8년 했고, 거의. 그 다음에 전두환이 8년 했죠. 전두환이 8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절은 암흑의 시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우리 국민이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한 힘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뭘까?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도 뭐 산업화에 기여했다 뭐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힘은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동학농민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학농민전쟁 이후로 조선이 멸망하지만 조선이 멸망하거나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우리 국민을 죽였잖아요.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은 그래 죽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안타까워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정권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라를 잃은 것이 안타까운 거지. 체제가 막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주권을 잃은 걸 안타까운 것이지. 그렇죠. 정권이 가는 건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크게 몇 가지 기이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모두가 다 거의 왕족의 성을 가져버려요. 조선 말에 원래 성이 없잖아요. 왕호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면서. 그랬어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기미박이잖아요. 70%가 왕족이에요. 네? 70%가 왕족이고.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내가 70%가 왕족이 됐고 모두가 제사를 지내. 그래서 제사를 왜 지금도 막 어쩔 수 없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예? 양반들 너희들만 해? 우리가 양반 될 거예요. 양반을 무시하는 방식이 뭐냐? 왕족을 무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왕족 됐대. 이렇게 그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는 신분을 속이고 양반 성을 가지면 다 죽죠. 이게 예?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국 있잖아요. 예.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현대화됐다고 하는 영국의 계급의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아직도 귀족을 인정해요. 이름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그 계급 간의 이동에 대해서 네. 불가능하다고 거의 생각하고 그렇죠. 살아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분 체제를 여전히 영국도 일본도. 현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지. 현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안 거예요.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70%가 왕족이 돼버렸어요. 우선 말해. 그리고 원래 황제한테만 하던 만세를 우리 모두한테 부른 것이 3.1 다독립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일본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사회예요. 네. 만약에 서양을 예를 들면 영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동양의 예를 들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DNA가 받아들여요. 있어요. 그게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주권 재민운동 하면서 우리의 왕족이 귀족들이 외국군을 끌어들여서 우리 죽였단 말이에요. 외환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외환이죠. 외환 요즘 말로 유치한 하면. 거지. 예. 외환 유치해서 자국민을 죽인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슨 생각했냐? 그래 우리가 왕족 할게.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주권자 할게. 그때는 왕이긴 했지만 그렇죠. 정권이 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왕도 못했던 만세를 왕한테는 천세를 부르거든요. 황제한테만 만세하거든. 예? 만세운동. 만세운동이라는 것은 만세할 때 만세는 황제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리브 더 킹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하자면. 우리 조선 왕한테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제가 한번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만세하고 두 손 드는 것은 네. 예전에는 황제가 만세를 살라고 하는 행위였고 그거를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었다. 일반인을 향해서. 그렇죠. 근데 이 만세가 1919년 등장하죠. 그렇죠. 3.1운동 때. 그렇죠. 3.1운동 때 했던 만세는 우리를 위한 만세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세라는 게 이렇게 들면 예. 동물부터 모두가 동물적인 것에부터 인간적인까지 다 이것은 배를 까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만세 부르면서 만세. 엎드리기 전에 준비 동작이죠. 그렇죠. 배를 이게. 까는 거예요.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동물도 배를 까면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걸 바꿔서 우리가 주권자 할게. 너도 주권자, 나도 주권자. 너도 황제, 나도 황제. 우리 모두 성을 가져. 우리 모두 황제의 성을 갖자. 왕의 성을 갖자. 만세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가 됐고 그래서 1919년 대한제국 망명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 망명이 아니라 임시정부 세웠지. 그렇지.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옆에 사람 차 사요? 우리도 차 사야 돼. 옆에 사람 집 사? 나도 사야 돼. 옆에 사람 대학 가? 나도 대학 가야 돼.
내가 굴리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 이 DNA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 다 있는데 있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왔는데 네. 저는 그걸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빨리빨리도 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 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일본인들 봐라.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릴 때 항상 배웠던 그 스토리는 한국 사람 냄비 근성 빨리빨리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꼭 일본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선 놈들은 조선 사람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 두드려 패야 된다. 조선징 안 돼. 안 된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국산이 그렇지 뭐. 그걸 내가 프란츠 파농이라는 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거 뭐였죠? 프란츠 파농. 아니 국산이 다 그렇지 뭐. 국산이 다 그렇지. 예, 조선 것들은 안 돼. 조선 것들은 모래야.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모든 말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제국주의자의 눈으로 자기를 감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일본 사람의 눈으로 서양인의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스스로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2등, 3등 국민으로 만들었죠. 네.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우리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우리 스스로 백성들이 주권자의 길을 걸어온 정말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만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자뻑 아닌 것이 이제는 자뻑이 많아가지고 이거 새겨서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해석을 저는 이게 전혀 자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유럽의 민주주의 연구하는 학자들 들어보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완전한 민주국가는 민주주의권 한국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굉장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한 정당이 지금 50년째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스템이야. 형식적 지표로 보면 일본도 민주주의국가는 맞는데 그렇죠.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여전히 봉건적 민주국가라고 봐야 돼요. 중국 아니죠? 예. 일본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곳이 있는가? 다른 얘기는 하지 말게요. 그게. 그런데 이제 87년 체제 이후의 대통령들을 보자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원래 그 철학 옛날에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방식이 있어요. 네. 철학적인 사고. 선생님 이거 오늘 몇 분짜리예요? 그럼 그만 짧게 할게요. 한 뭐냐면 5분 10분짜리로 합시다. 그렇게 네. 할게요. 네. 그러면 다 길정이 말고 네. 이 중에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87년 체제 이후 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87년에서는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8명인데 네. 8명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부터 노태우조차도 계엄령을 직접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지. 대통령 취임 기간에는. 네. 그래 윤석열은 이때 계엄령을 선포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탄핵 파면 대통령은 두 사람이지. 두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군인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사람 최소한. 군인을 동원해서 네. 그럼 윤석열 하나지. 그렇지. 또 네. 글로벌 위기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돌린 사람. 유일한 사람 윤석열이지. 그리고 대선 경쟁 후보를 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한. 그것도 유일해. 대놓고 예전에 뒤로는 했어요. 뒤로는 조금씩 했죠. 그리고 박정희는 대놓고 했고.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로. 그렇죠. 87 체제 이후로는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도 다 털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씨가 노태우보다도 더 맞아. 잔인하고 더 무능하고 더 무기력하고 그래서 가장 큰 공적은 뭐냐? 보수 세력을 이 정치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아니 이번 대선 보세요. 네. 이번 대선이 무슨 선거야. 그러니까 욕망의 덩어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욕망의 덩어리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 마지막 유세에 네. 가서 보고 또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씨가 파괴한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제 앞에서 그런 말대로 헌정질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엄정한 처벌, 엄정한 조사 이런 것도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최후 저 마지막 유세에서 한 말 중에 그 많은 유권자 특히 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재명이 싫다. 왜 싫은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싫어.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찍을게. 이유는 딱 하나야.
이유는 딱 하나. 이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 이번에 금융시장 관련된 법안, 상법 개정할 것 같다. 그래서 찍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있더라. 근데 어제 그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길게 하시는데 제가 제 용어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파는 산업자본주의가 있고 예. 그 밑에 이것을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본, 금융자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로는 지금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지금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가장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건 금융자본주의거든요. 그치.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미국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잡혀갔어요, 다. 다 잡혀갔고 네. 저런 방식으로 삼성 저 미국가 있었으면 경쟁 못합니다.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자본가 국가예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우리.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라. 자본가주의예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맞아요. 특히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예. 이전까지 대통령들이 대개는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었어요. 공부했고.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요 최고 전문가입니다. 경제는 책까지 될 정도로. 맞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경제에 관한 전문가 아닙니까? 하지만 다 어디 전문가예요? 산업자본주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금융자본주의 전문가로는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어제도 정확히 짚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암소를 데려다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 근데 갑자기 이 새끼는 다른 사람 거래. 이런 일을 없게 하겠다. 이게 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자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땀 흘린 대가.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 나는 자본주의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까지 못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여기를 가면 우리가 저는 5대 6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가 우리나라 전체가 투여하는 R&D 비용이 5, 6대예요. 국방비도 지금 국방비도 5,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요. 우리한테 변방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작은 나라다.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을 예. 계속 주입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R&D도 그렇고 혹은 문화적 역량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소국이 아니에요. 저는 5위권이라고 봅니다. 소국이 아닌데 그 변방의식부터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공은 그 변방의식을 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가 이제? 선진국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정권이 그걸 이어서 굳건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이 망가뜨렸죠. 그렇죠. 그걸 빨리 회복해서 그 변방의식을 털고 우리 사이즈에 맞는 우리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를 정상화하면 그게 된다. 지금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산업자본주의 체계에서 AI라든가 신성장 동력은 새롭게 하고 플러스 금융 자본주의를 정상화하면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면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세계 5, 6위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네, 만들 것이다. 그렇게 그걸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 보수당이 정체성 공백기예요. 공백이라기보다 진공기 아니에요? 진공기예요. 맞아. 네, 완전히 털털 털렸어요 지금. 네, 그리고 희망을 줄 만한 인물도 이번에 다 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위협인데 보수가 정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막아내려면 첫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할 때 시민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 시민 국민이 다양성, 차이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차이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적으로 직시하는 그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가림길에 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제가 교수님이 이 주제를 얼마나 이야기할지 알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실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자, 그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고, 그 가는 길은 이 선거의 결과가 결정하겠죠. 예. 그리고 오늘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청소년들 또는 교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준 씨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외로움, 즉 공적 담론의 장애에서 소외된 경험을 상실의 경험한 친구들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서 뭔가 이 잘못된 극우화된 생각으로 이 번지고 있는 이 속도가 운영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운영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다시 말하면 제대로 선거를 해야 그 5년 안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이제 방송이, 오전 방송이 저희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이미 투표하신 분들을 투표 안 한 사람에게 투표 동의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렇죠. 공직선거운동이 끝났지만 합법입니다. 누구를 찍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투표 동료는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은 한 사람 정도만 밭을 갈아야 됩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도 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는 사람 계속 하거든요, 선거 때마다. 근데 그냥 지지율 보고 그 다음에 투표율 보고 끝내지,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투표하라고 해볼까? 이번에는 투표하라고 할 필요 없어. 투표했냐 물어보네. 그러니까 투표했냐? 점심이나 먹을까? 투표했니? 저녁 먹을까? 투표했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잠깐 잊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꼭 해야 되고요. 투표한 사람도, 그리고 투표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만든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내지 말고 우리 얘기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 투표 안 한 사람은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꼭 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8시까지니까 네. 시간이 많아요. 가서 투표하실 때 한 사람 정도, 이 사람하고 같이 갈까? 그렇죠. 혹은 뭐 이 사람한테는 투표했냐고 물어볼까? 이건 되게 뻘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뻘쭘한 일이야. 그러니까 차 한잔 할까? 야, 투표 끝나고 어디서 만날까? 아니면 내가 그때 언제 만날까? 내가 봄에 오면 만날까? 봄이 지났구나. 올 여름에 어디 휴가 가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투표는 했니?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보통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항상 저런 얘기밖에 안 해,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 하다가 그런 관계에서 사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죠.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밭은 이미 갈려있다. 그렇지. 믿고 꺼내도 돼요. 그것도 이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라는데 처음으로 같은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를, 그것도 열성 지지자라는 걸 네.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 조사한 걸 내보니까, 미국에서 최근 결혼하신 사람들의 결혼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정치적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치 성향 몰랐어. 그랬는데 오늘 전화해서 알았어 서로. 그러면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야. 아 진짜예요. 나는 최근에는 원래 제가 이 대중적으로는 막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적인 대화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되는데, 최근에는 지나가다 아는 차잖아요. 그럼 금방 친한 사람 같아요. 내랑 이런 대회는. 아, 그렇지. 예? 왜냐하면 박구영 교수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는 것은 예. 그 반갑게 그렇지. 만나는 거니까. 같은 편이니까. 네, 지금 확인할 기회입니다. 네. 투표하십시오 하고 투표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했어? 그것까지만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네. 누구를 찍으라고까지 한다는 게 할 필요 없어요.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왜냐면 3시부터 오후 8시까지도 투표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파란색으로 다 갖춰왔어요. 양말까지. 양말까지 파란색으로. 자, 이거 셔츠 파란 걸 네. 굳이 입고 왔잖아. 네. 나름. 겸손 양말 중에 파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방송을 대선 특집 방송하는 이유는 이 투표 동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해야 돼.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끝내야 돼요. 네. 야, 이 정도면 나 다 했다. 그게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평상시 한 번도 안 하던 야, 투표가 밥 먹을래? 이거 한마디만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8시에 이제 출구조사 나올 때 이제 방송할 텐데, 근데 이제 출구조사를 종중파에서 하고 나서 딴 데서는 받아서 말을 못해요. 바로 10분 동안인가? 그렇지. 아니 여기 출구에서 안 했어요? 우린 출구조사를 하려면요, 네. 혼자 할 수는 없어. 출구조사는 어마어마한 규모라서. 그래서 방송사들 연합해서 한다고요. 그럼 여론조사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그거는 발표하죠. 그거 먼저 해야 되겠네. 네, 그걸 발표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 발표할 수 있죠. 깜깜이 기간 동안 발표할 수 있는데 우린 변하는 게 없으니까 원래.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개표 방송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 나왔으니까 MBC 틀어놓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걸 틀고 우리가 입중계 할게. 아, 그렇지. 아, 나도 옛날에 항상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중요한 거 볼 때마다 틀어놓고 방송 MBC 하나 틀어놓고 소리는 저 김어준 거 듣고. 해설은 우리가 할게. 그렇지. 아, 재밌거든요. 그게 훨씬. 응?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만약에 득표율이 발표되는데 저보다 더 높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지. 안 돼. 그렇죠.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는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3시부터 5시까지 8시까지 5시간 또 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투표 동료하려고. 하루 종일 투표 동료하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금공이 뭔가 방송국이 들어가는 느낌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국을 만들어졌어.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저도 밤 늦게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셔야지. 네.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춤 한번 춰야지. 네, 그렇죠. 노래가 문제겠어요? 게임이 문제겠어요, 그때는? 죽다 살아나가지고. 네. 근데 8시까지는 진지하게 최대한 그렇지. 전화하고 연락하고 너 진짜 투표 안 했니? 마지막에 가면 더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7시쯤 되면 너 안 했어 진짜? 그때 마지막 순간 옛날에 아까 아침에도 얘기하던데 마지막 순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피치 올리는 거. 마지막 순간이 딱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왜냐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누굴 지지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안 돼요. 나 안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망설이다 7시쯤 때에서 피가 난다 접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깨워야 돼. 그렇지. 다 찾아내가지고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독려합시다. 자, 그것은 저희가 3시부터 하겠습니다. 3시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교수님 저녁 때 다시 봬요. 네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네. 이제 호텔에 자다가 와야죠. 자, 저희는 물러났다가 3시부터 다시 투표 동료 방송으로 돌아오고 저는 8시에 오고 교수님도 저녁에 다시 옵니다. 일단 몇 시간 동안 안녕. 안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물론 역사가 이걸 다 오픈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문영배 재판관이 다양한 의견들을 다수결로 넘어서 가지고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한 과정들을 국민들은 다 모르지만 힘들게 지켜봤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근데 또 해석하면은 민주적인 공화국이다라고 민주가 사실은 수식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민주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형식과 절차라면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 공화국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 합의제의 대법원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우리 공공선을 지키려고 했다. 국가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 부분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문영배 재판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이거는 탄핵은 기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되게 심했었었는데 그때 정말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 모르겠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저는 매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얼마나 이분이 소장 대행으로서 많이 노력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하면서 그 뭐 우리 변호사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아마 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겠지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 되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다 이제 그 성명도 발표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고발도 하고 그리고 실제 로고 기록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제 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전 대한변협 회장 중에 몇 명이 또 자기네끼리 성명을 또 따로 만들어서 내면서 이 대법원장 흔들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자기네끼리 또 성명을 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따로 있었지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사람들은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김명훈 그 대한변협 전 회장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한 날은 또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성명서를 또 냈어요. 윤석열 잘못했다고. 그래놓고도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번에 또 거기 이름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건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가 결정적인 장면을 꼭 꼽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잠깐 먼저 보고 그럼 얘기 이어가시죠. 이제 질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저때 정말 제일 뜨악했어요. 맞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제가 왜 그 지금 결정적 장면으로 꼽았냐면 저거야말로 저는 사법부가 그 공장장 표현에 따르면 빤스 벗고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 지 9일 만에 예. 파기환송을 한다는 게 그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법 역사상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이 어느 쪽 좌우를 막론하고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든 말든 보이든 말든 내 정치적인 의견을 관철해야겠어.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드러내야겠어. 소거를 해버려야겠어라는 것을 드러낸 건데 이거는 법관이 아니라 어떤 직역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공직자든 어떠한 작은 권한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 날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저는 지귀현 판사가 수개를 풀어줘서 퍼레이드하면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지만 그래 이거는 그냥 한 명의 판사의 일탈 행위일 뿐이야. 그렇게 믿자. 이게 설마 뒤에 대법원이 있겠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겠어? 그게 아니야 라고 애써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활동을 했는데 이날은 대법원이 저렇게 생중계로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니까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날이 좀 결정적인 날이고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법부 내부에 있는 보수 세력의 민낯을 아마 똑똑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이것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인 열망이 너무 똑똑히 보셨기 때문에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까지는 사실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계속 말을 했었어도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네, 맞아.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거 7일은 봐준다, 20일은 안 봐줄 거다, 여러 가지 막 최악의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고등법원이 그냥 재판을 연기하면서 했지만은 고등법원이 그거
연기할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건 참 미스테리예요. 그것도 정말 네. 국민들이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랬던 거지. 사실 네. 원래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천하였어요. 연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됐다. 쿠데타는 일으켰는데 국민적으로 너무 큰 저항이 일어나고 막 로그기로 깔아 정말 받느냐 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거의 예, 바로 그냥 공격했어요.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등법원이 기록을 파기환송 기록 받자마자 바로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 집행관 시켜버리고. 송달을 시켰잖아요. 예, 예. 이거는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고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국민적인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니까는 결국에는 거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보면서 너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 의자를 보면서도 너무 단적으로 드러나요. 지금 대법원장이 앉아있는 저 의자 보면 무슨 왕정시대 진짜 무슨 옥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목소리도 대법원장의 목소리도 억지로 권위를 실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져요. 저기서.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손은 발로 떨던데 네.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을 내가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긴 알았어요. 그렇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가는 작은 사람들이죠. 뭐. 그러니까 원래 판사 검사들이 간이 콩할만 해요. 예, 자기들은 막 뭐 사형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고발 조그만한 것만 당해도 그냥 오 하면서 이렇게 막 무서워하거든요. 막. 너무 리얼하다. 헌재 판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석열을 그대로 뒀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은 법률적 해석 이상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 네. 우리는 그걸 지키는 기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장 이야기라든 것들은 이재명이 제거됐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법률 해석가를 넘어서서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의 어른입니다. 예. 어른인데 어른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국가의 원로인데 저렇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서 된 사람이 국가의 원로 자리까지 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큰 문제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식의 상권 분립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바꿔줘야 된다. 라는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뭐 그게 이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네. 거고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됐을 때 재판을 연기를 안 하고 계속 고를 했다. 그럼 정말 나라가 절단날 것 같.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로 그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거의 준 내전 상태로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가능성이 그랬으면 국회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네. 이 겉은 적법인 것 같은 이걸 탈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적법에 탈을 쓰고 불법인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 세력에서는 왜 껍데기는 적법한데 이러면 내전인 거예요. 그렇지.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나라가 절단날 뻔한 맞아요. 그걸 현명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스스로 뛰어넘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헌법재판 때, 그러니까 탄핵 심판 때 네. 뭐 윤석열 체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뭐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쪽에서 주장을 하던 법률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6만 쪽을 기록도 제대로 읽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판결을 초스피드로 해버린 대법원 내규까지도 어겨가면서 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그냥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네, 그것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헌재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저도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게 4월 4일이었잖아요. 파면 선고하는 날이. 4월 3일부터 거기 그 젊은 청년들 밤새웠잖아요. 네. 제가 4월 4일날 그날 방송하러 가봤더니 거기서 무슨 은박지하고 담요, 침낭 같은 거 들고 거기서 밤을 새웠어요. 애들이. 맞아요. 밤새웠어요. 너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날 날 또 개몽당했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날도 아직 추운데 4월이면 아직 추운데 이렇게까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나오지 아침 일찍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물어봤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 밤새우는 모습을 헌재 안에서 재판관들이 봐야 된다. CCTV로 볼지도 모른다. 그런 애들. 마음이 정말 그런 애들이야. 볼 것 같다. CCTV로. 그러니까 진심의 진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치성을 드린다 하잖아요. 진짜 경건하게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의복 갖추고 그런 마음인 거네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결론은 다 내놨겠지만은 그 친구들의 생각은 그거야. 우리들이 이런 그 마음을 CCTV로 볼 것 같다. 그래서 개몽 되신 거예요? 그런 말, 그 들었던 개몽이란 말 함부로 쓰면 진짜 안 좋은데. 계몽은 원래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 진정성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구나. 네. 이 얘기를 안 맞아요. 할 수가 없네요. 그게 이제 드디어 오늘까지 온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저는 본투표 하고 찍고 왔는데 네. 진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못 찍으면 정말 큰일 나. 막 너무 다시 조심스럽게. 돋보기 끼고 다시 보고 이렇게 그 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잘못 이렇게 접힐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들고서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종이를 따로 준비해 갖고 갔어요. 연습하려고. 찍는 거. 네, 미리 종이에 다 찍어보고. 나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 금 넘어갈까봐. 소중한 한 표. 아니 그 칸 넘어가냐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찍은 다음에 입바람을 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말려야 돼. 그 대한민국이 번질까 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방심하면 민주주의는 위험해지거든요. 민주주의는 이게 늘 불안전한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후진국일 때는 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선진국이 되면은 법과 행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 맞는 그다음에 말씀. 정치의 도구인 법이 이 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도가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특히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법률, 제도, 시스템을 다 만들면은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설국열차처럼 인간이 하나의 나사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법이든 행정이든 모든 정치적 행위의 하위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이런 위험이 오는 거죠. 그 말씀 단적으로 맞는 말 같은 게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법률가들이 그런 말 잘해요. 검사들이나 젊은 검사나 판사들이 이제 뭐 정의를 얘기하면 왜 네가 왜 정의를 지키냐? 정의는 절차가 지키는 거야. 그냥 너는 매뉴얼대로 거기 써 있는 대로만 해.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머, 많습니다. 순간 검사님인 줄 알았어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나 검사실에 있는 줄 알았어. 맞아요. 저희가 겸손 그 방송국에서 지금 곳곳에 좀 몇 군데 지금 저희가 중계차가 나가 있거든요. 취재 기자 나가 있거든요.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선관위 상황실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김창규 편집장이 나가 있습니다. 자, 연결돼 있습니까, 김 편집장? 네, 전해주세요. 네, 과천중앙선관위 상황실입니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상황판에서는 전국 투표 현황이 1시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기준 집계로 투표율은 73.9%, 역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최고치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같은 시간 대비 0.3%, 22대 총선 때보다는 9.8%가 높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0.7%의 전남이며 눈에 띄는 지역은 73.3%의 대구입니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곳 선관위 앞에는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극우 시위대들이 몰려와 있고 지금 제 옆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 선관위 직원분들이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당시 부실 선거를 주장하는 이들 탓에 선관위는 초긴장 상태로 본투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 13만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 벌어졌던 투표지 반출 등의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사무관리원 등에게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겸손방송국 김창규였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상황실에도 지금 저희 구효정 PD가 나가 있습니다. 구효정 PD 전해주세요.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곳 상황실에는 취재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내일의 우리는 오늘보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특별 지침으로 전 당원 대상에 투표 동료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도 열렸는데 총괄 선대위원장단도 한 목소리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재까지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쟤는 처음 높은 봤어.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수 결집을 경계하고